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한서진은 폭우 속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119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으로 가면 1년 동안 준비한 응급구조사 시험을 놓치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할머니를 업고 달렸습니다. 침수된 도로를 헤치며 자신의 꿈을 뒤로한 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이 바로 15년 전 서진의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냈던 바로 그 의사였던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선행의 기적.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47분 인천 남동공단 물류센터의 야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한서진의 작업복에선 땀과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녀는 직원 탈의실에서 낡은 가방을 들고 나오며 허리를 폈습니다. 척추 마디마디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밤새 8톤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박스들을 분류하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리고 다시 구역별로 나누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이면 78,880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약 180만 원 정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월세 45만 원, 어머니 요양원비 보조금 30만 원, 생활비 4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고작 65만 원이었죠.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서진은 물류센터를 나서며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11월의 인천 새벽은 늘 이렇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죠. 화면엔 미확인 전화 세 통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어요. 또 채권 추심이겠지. 서진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2,300만 원. 5년 전 한기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뒤 그가 지인 보증을 섰던 사업체가 부도를 냈어요.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서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외면하면 안 돼. 그렇게 21살 서진은 빚을 떠안았습니다. 대학은 휴학했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원에 계셨죠. 5년이 흘렀고 이제 빚은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절반을 갚아냈어요. 하지만 매달 이자만 8만 원씩 붙었고 원금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서진은 남동구 논현동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 내렸습니다. 반지하였어요. 창문 절반이 땅 아래 묻혀 있었고 습기가 항상 차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은 익숙하다는 듯 환기구를 틀고 신발을 벗었어요. 6평, 남짓한 원룸.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고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 적힌 우편물, 요양원 비용 고지서, 그리고 그 옆엔 두툼한 문제집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서진은 작업복을 벗고 샤워를 한 뒤 축축한 머리를 대충 말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5시 40분이었어요. 시험은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시험장은 부평구에 있었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걸렸죠. 7시에 나가면 돼. 서진은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 외상처치, 약물 투여. 1년 동안 밤낮으로 외운 내용들이었어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돌아와 공부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서진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으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금속 케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그걸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펠라이트였습니다. 의료용 펠라이트. 아버지 한기수가 현장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죠. 소방관들은 보통 구급 장비를 항상 휴대합니다. 한기수도 그랬어요. 화재 진압뿐 아니라 응급 구조에도 능했던 그는 이 펠라이트로 수많은 사람들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의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서진은 펠라이트를 켜봤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됐지만 서진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넣어둔 그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싶었죠. 아빠.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어요.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서진아,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야. 한기수는 화재 현장에서 무너지는 건물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하다 순직했습니다. 그가 구한 사람은 살았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죠. 장례식장에서 서진은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 꿇고 맹세했습니다. 아빠처럼 살게요. 누군가에게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서 응급구조사였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살린 생명들처럼 서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기리는 방법이라고 믿었죠. 서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슬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옷장에서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야위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서진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가방을 챙겼죠.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펠라이트. 오늘은 꼭 합격해야 해.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밖은 아직 어스름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습했죠. 서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설마 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씨 예보를 확인하지 못한 게 후회됐죠. 밤새 일하고 공부하느라 핸드폰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왔고 서진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가늘던 비가 이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시험장까진 1시간이면 도착해. 하지만 20분쯤 지났을 때 버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사님이 한숨을 쉬며 방송을 켰어요.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앞쪽 도로가 침수돼서 우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수? 그녀는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인천 일대 침수 피해 속출, 도로 곳곳 통제, 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 운행 중단, 시민들 출근길 발묶여, 대중교통 대란.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 오늘 시험 당일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녀는 버스 기사에게 물었어요. 기사님, 우회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론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1시간. 시험장까지 가려면 거기서 또 30분은 걸렸습니다. 입실 시간은 8시 40분까지였습니다. 안 돼.
늦으면 안 돼. 서진은 급하게 지도 앱을 켰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시험장까지의 거리를 확인했어요. 12.3km. 걸어가기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부를까 했지만 앱을 켜보니 호출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야속하게 떴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지각한다며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죠. 서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년을 준비했어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었죠. 주말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절대.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말했어요. 기사님, 여기서 내릴게요. 아니, 손님, 지금 밖은 물난리예요.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가야 해요. 꼭 가야 해요. 사람들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미친 사람 보듯 하는 시선들이었어요. 밖은 폭우였습니다. 우산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하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고 서진은 밖으로 나섰습니다. 순간 빗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우산을 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람이 우산을 뒤집어 버렸죠. 서진은 우산을 버리고 그냥 뛰기 시작했습니다. 12km 뛰면 1시간 반이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로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어요. 발목까지 차오른 물속을 헤쳐나가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신발은 금세 젖었고 양말이 발목을 조였죠.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고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달렸죠. 아빠, 저 지켜봐 주세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었어요. 옷은 완전히 젖어 무거웠고 가방도 물을 머금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10분, 20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았고 허벅지는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서진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앞쪽 버스 정류장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정류장 벤치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몇 명이 있긴 했지만 모두 비를 피하기 바빴죠.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호흡이 얕았습니다. 맥박도 약했죠. 피부는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저체온증 아니면 심장. 서진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비를 맞으면 위험했어요. 119가 온다 해도 최소 20분은 걸릴 겁니다. 폭우로 도로가 막혀 있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럼 나는? 내 시험은? 지금 이 할머니를 돕는다면 시험은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1년의 준비, 365일의 노력,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천둥이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어요. 서진은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나는 시험장으로 가야 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았습니다. 이미 누군가 신고를 했고 구급대가 올 겁니다. 서진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아버지 한기수가 순직하던 그날 밤, 서진은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의사 한 명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따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구하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구조된 사람의 가족이 서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죠. 아버님 덕분에 저희 아빠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그런데 나는 지금 시험 때문에 이분을 포기하려 하고 있어.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대로 20분을 기다리면 할머니는 위험해질 겁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를 피하기 바빴어요. 누구도 할머니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119를 불렀다는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죠. 만약 내가 지금 가버리면 이분은 서진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저없이 할머니를 도왔을 겁니다. 시험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하지만 서진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1년의 준비가 걸려 있었어요. 빚도 있었고 어머니도 돌봐야 했죠. 응급구조사가 되지 못하면 계속 물류센터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자격증이 뭐가 중요해?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죠. 분당 50회 정도. 너무 느렸습니다. 심박수 저하, 저체온증이 심해지고 있어. 서진은 즉시 할머니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할머니를 감쌌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병원,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1.2km 거리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걸어서 15분, 뛰면 10분이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왜소했지만 사람 한 명의 몸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렸지만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죠.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시험장이 아닌 병원을 향해서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옷은 완전히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신발 속에선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몸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숨이 턱까지 찼죠.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도로는 여전히 침수돼 있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걸을 때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5분, 1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깨는 타는 듯 아팠고 등에선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때 할머니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약한 소리였지만 서진은 들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서진은 젖은 솜처럼 무거워진 할머니를 등에 업고 빗속을 뚫었습니다. 70대 노인의 축 늘어진 무게가 어깨를 파고들었고 후들거리는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위태로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1.2km. 평소라면 10분이면 닿을 거리였지만 물바다가 된 도로 위에서는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첨벙. 병원을 코앞에 두고 서진은 무릉덩이에 발이 빠져 중심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넘어지면 등에 업힌 할머니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을 수도 있는 상황. 안 돼.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직접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무릎과 팔꿈치를 아스팔트에 강하게 내리찍으며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으윽! 뼈가 울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뒹굴면서도 등 뒤에 할머니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서진의 등 위로 미끄러지듯 내려와 큰 충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바닥과 충돌한 서진의 주머니에서 빠직하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서진의 허벅지와 딱딱한 아스팔트 사이에 끼인 펠라이트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펠라이트를 꺼냈습니다. 유리 덮개가 박살나고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분신. 어둠 속에서 언제나 길을 비춰주던 그 빛이 할머니를 구하려다 꺼져버린 겁니다.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펠라이트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피가 철철 흐르는 무릎을 부여잡고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나중에 꼭 고쳐드릴게요. 신발은 빗속 진흙탕에 박혀 벗겨졌지만 그녀는 맨발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발바닥에서 핏물이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붉게 번졌습니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에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 자동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응급 환자예요. 숨을 안 쉬어요. 서진의 절박한 외침에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와 이송 요원들이 카트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서진의 등에서 할머니를 신속하게 받아 카트에 옮겨 실었습니다. 환자분 외상은 없어 보입니다. 의식 없음. 맥박 미약. 바로 소생실로 이동해. 코드 블루 방송 띄워. 의료진은 바람처럼 할머니를 데리고 안쪽 통제 구역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이 온몸을 던져 보호한 덕분에 할머니는 외상 하나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서진. 긴장이 풀린 그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흙탕물로 뒤범벅된 작업복, 찢어진 바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맨발. 서진이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안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던 찰나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저기요,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아, 가족은 아닌데. 제가 모시고 와서. 가족 아니시면 안쪽 출입은 안 됩니다. 대기실에 계세요. 보안 요원은 서진의 발밑을 가리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의 옷과 맨발에서 떨어진 흙탕물과 빗물이 로비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요. 다른 환자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접수 안 하실 거면
입구 쪽은 좀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찍힌 자신의 얼룩진 발자국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찢어진 발바닥이 쓰라려왔지만 겉보기엔 그저 지저분한 이물질일 뿐이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처럼 느껴졌거든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9시 20분.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아버지가 남긴 펜라이트는 깨졌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지갑도 띄우면서 잃어버렸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럽혀서 죄송합니다. 서진은 도망치듯 비틀거리며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며 병원 안의 따뜻한 공기가 차단되었습니다. 다시 차갑고 축축한 현실의 빗줄기가 서진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병원 앞 버스 정류장 벤치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산산조각난 펜라이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찔렀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 상처 따윈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나 잘한 거 맞죠? 사람 살리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서진은 깨진 펜라이트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 시각 응급실 처치실 안. 심정지 위기를 넘긴 노미자 여사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윤도훈 센터장은 사색이 되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도훈이에요. 제 말 들리세요?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정말 천운이었어요. 저체온증이 심각해서 10분만 늦었어도 소생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10분. 도훈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도 못 오는 이 날씨에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누가 모시고 온 건가? 구급대원은 아닌 것 같은데. 도훈의 물음에 어머니를 처음 인계받았던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센터장님, 그게 어떤 젊은 여성분이 어머님을 업고 뛰어오셨어요. 업고 왔다고요? 이 빗속을요? 네. 흠뻑 젖어서는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오신 것 같았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면부지의 남을 위해 목숨을 걸고 빗속을 뚫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감사는 드려야죠. 아까 보안 요원 쪽으로 가시는 걸 봤는데 접수를 안 하시고 나가신 것 같아요. 나갔다고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도훈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인사도 없이 그것도 폭우 속으로 다시 나갔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즉시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김대원, 방금 응급실 입구에 할머니 업고 온 젊은 여자분, 무슨 일 있었습니까? 왜 그냥 가셨죠? 보안 요원이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분이요. 가족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옷이랑 발이 온통 흙투성이라서 빗물 뚝뚝 떨어지고 바닥이 엉망이 되길래 통행에 방해되니까 좀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시던데요? 흙투성이라서요? 네. 맨발로 오셨는지 바닥에 시커먼 흙탕물 자국이 계속 남아서 미끄러질까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CCTV 좀 띄워봐 주세요. 보안 직원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흠뻑 젖은 여자가 노미자
여사를 등에 업고 비틀거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에게 어머니를 급히 넘긴 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였죠. 도훈이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잠깐 화면 확대해봐요. 발 쪽으로. 화면이 확대되자 도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흙탕물이라고 했던 검붉은 얼룩. 그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피잖아. 찢어진 바지 아래 상처 입은 무릎과 찢어진 발바닥에서 붉은 선혈이 흘러나와 빗물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탕물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쏟으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빗물에 희석되어 색이 어두워졌을 뿐 명백한 핏자국이었습니다. 김대원, 당신 눈에는 이게 흙탕물로 보였습니까?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당황하여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저게 피였습니까? 비에 젖어서 색이 어두워서 저는 흙인 줄 알고. 이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 어머니를 업고 뛰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닥 더러워진다고 비키라고 했다고요? 도훈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피를 흘리며 서 있는데 따뜻한 수건 한 장 건네지는 못할 망정 눈치를 줘서 보냈다니요.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 살리는 곳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지금 바로 나가셨으니까 멀리 못 가셨을 겁니다. 도훈은 더 들을 것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머릿속에는 CCTV 속 그녀의 마지막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피 흘리는 맨발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그 처연한 어깨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발 멀리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훈은 흰 가운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온 분, 어디 계십니까? 그의 절박한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버스 정류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서진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깨진 펜라이트를 쥐고 있던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비를 혼자 맞은 듯한 처연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도훈은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서진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방금 응급실에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오셨습니까? 도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다시 쫓겨날까봐, 더러운 흙탕물을 묻힌다고 타박을 들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안 들어갈게요. 그냥 가려고 했어요. 바닥 더럽혀서 죄송합니다. 서진의 그 한마디가 도훈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생명을 구하고도 죄인처럼 사과하는 사람. 도훈은 더는 참지 못하고 빗물 고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당신이 살린 그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도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도훈의 시선이 서진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유리 파편이 박혀 피가 배어나오는 손. 그 안에 들린 것은 산산조각난 낡은 펜라이트였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손잡이에 희미하게 새겨진 이름, 한기수. 도훈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5년 전 그날의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이 펠라이트, 당신 아버지 물건입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예요. 넘어져서 깨져버렸어요. 아빠 유품인데 제가 지키지 못해서.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도훈은 펠라이트를 쥔 서진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키신 겁니다. 당신이 이 불빛처럼 제 어머니를 지키신 겁니다. 도훈은 젖은 안경을 벗어 손에 쥐고 충혈된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2010년 7월 인천공단 폭발 사고. 기억하십니까?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던, 하지만 몸에 큰 화상을 입고 돌아오셨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갓 의사가운을 입은 겁없는 레지던트였습니다. 현장 지원을 나갔다가 2차 붕괴에 휘말려 철골 아래 깔렸죠. 다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아수라장이었죠. 도훈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회상이 담겼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의식이 흐려지던 그때 딱 한 사람. 당신 아버지만이 불길을 뚫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벗어 제게 씌워주시고 그 무거운 철골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저를 끌어내셨죠. 도훈은 깨진 펠라이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펠라이트는 제가 살아난 뒤 생명의 은인인 당신 아버지께 드린 제 나름의 훈장이었습니다. 제 생명을 빚진 분의 물건이 오늘 제 어머니를 살린 당신 손에 들려 다시 제게 돌아왔네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펠라이트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살린 남자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의 어머니를 살렸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당신 아버지가 15년 전 저를 살리셨고 오늘 당신이 제 어머니를 살리셨습니다. 대를 이어 생명을 비쳤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도훈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가십시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도훈은 서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진은 절뚝거리며 도훈을 따라 다시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응급의료센터장의 깍듯한 에스코트를 받는 가장 귀한 VIP로서 말이죠. 도훈은 서진을 VIP실이 아닌 가장 조용하고 아늑한 처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진을 물리고 직접 소독약과 거즈를 들었죠. 그는 서진의 찢어진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고 흙과 피가 엉겨붙은 무릎을 소독했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조차 참아냈습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도훈의 손길은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진이 젖은 옷을 추스르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 도훈이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물기에 젖어 잉크가 번졌지만 굵은 글씨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표였습니다. 오한서진. 도훈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전 10시. 시험은 이미 한창 진행 중인 시간이었습니다. 한서진 씨, 오늘이 시험 날이었습니까? 서진은 당황하며 수험표를 뺏으려 했습니다. 아, 그게 그냥 제 어머니 때문에 1년을 준비한 시험을 포기하신 겁니까?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서진의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도훈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딸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바쳐 도훈의 어머니를 살린 겁니다. 도훈은 수험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자에게 이런 희생을. 괜찮아요. 시험은 내년에 다시 보면 돼요. 사람 목숨은 다시 구할 수 없잖아요. 아빠라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서진의 담담한 위로가 도훈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도훈은 눈물을 훔치고 결심한 듯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한서진 씨, 제가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병원 응급센터 행정팀에 자리가 있습니다. 현장 보조 업무도 겸하는 자리입니다. 월급은 280만 원. 그리고 내년 시험을 다시 볼 때까지 모든 교육 지원과 생활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180만 원 남짓.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훈의 제안은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수험표를 챙겨 넣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혹시 조건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너무 과분해요. 하지만 이건 보상이잖아요. 아버지가 구해주신 분이라서 제가 할머니를 구해드려서 미안한 마음에 주시는 거잖아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비겁하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자신이 센터장 백으로 들어가는 건 평생 정직하게 사셨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자격증도 없어요. 떳떳하지 않은 자리는 싫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도훈이 다급하게 서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상이라뇨?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미안함은 사라지고 냉철한 의사의 눈빛이 서려 있었죠. 나는 지금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려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폭우 속에서 1.2km를 뛰었습니다. 자기 시험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환자를 보호하면서요. 그런 판단력, 그런 체력, 그런 심장. 의사인 저도 갖기 힘듭니다. 도훈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나는 앞으로 수백,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원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와서 배우고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당신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구조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서진은 도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상처투성이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곳 응급실은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세요. 그래서 내년엔 당당하게 자격증을 따고 나가세요. 서진은 주머니 속 깨진 펠라이트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처럼 증명해 보이고 싶었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꼭 증명해 보일게요. 며칠 뒤 서진은 인천의료원 응급센터 사원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병원 공기는 차가웠거든요. 서진이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시선들 등 뒤에서 들리는 센터장이 데려온 애래 고졸이라며 같은 날 선 속삭임들. 그것은 서진이 앞으로 견뎌내야 할 하얀 정글의 혹독한 신고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지난 1년은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하얀 정글이라 불렀습니다. 행정직이 왜 환자 처치실에 들어와?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센터장 백이라며? 낙하산이래. 초반의 끈질긴 괴롭힘과 텃세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몸을 움직였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피 묻은 시트를 치우고 욕설을 내뱉는 취객을 달래고 쪽잠을 자며 의학 용어를 달달 외웠습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환자를 보고 트라우마로 과호흡이 왔을 때도 도운의 호통 속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서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의료진이 신뢰하는 동료로 성장했습니다. 월급을 모아 아버지의 남은 빚을 모두 갚았고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상태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결전의 날. 국가고시 시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된 상태로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훈훈한 온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집 앞에 낯익은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도훈이 차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훈의 옆에 휠체어에 앉은 한 노부인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폭우 속에서 서진의 등에 엎여 생사를 오갔던 그 할머니, 노미자 여사였습니다. 어르신? 서진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미자 여사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거동이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두 다리로 땅을 딛고 꼿꼿이 섰습니다. 서진 아가, 내가 배웅하러 왔어. 아니, 몸도 편치 않으신데 여길 어떻게 해. 노미자 여사가 서진에게 다가와 고된 병원 일로 거칠어진 서진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1년 전 내가 내 목숨을 살리느라 시험을 놓쳤다는 거 나중에야 들었다. 이 늙은이가 뭐라고 그 귀한 꿈을 포기하고. 노미자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15년 전 우리 도훈이를 살려주셨고 너는 1년 전 나를 살려줬어. 우리 모자가 너희 부녀에게 생명을 비쳤구나.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노미자 여사는 품에서 직접 짠 빨간 목도리를 꺼내 서진의 목에 정성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이거 메고 가서 시험 잘 보거라. 넌 이미 최고의 구조사야. 내가 산증인 아니냐. 따뜻한 털실의 온기가 서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엄마가 미처 챙겨주지 못한 빈자리를 자신이 구한 생명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때 도훈이 서진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응원 선물입니다. 서진이 상자를 열자 그곳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빗속에서 넘어지며 산산조각 났던 아버지의 펠라이트. 깨졌던 유리는 새 것으로 말끔하게 교체되었고 끊어졌던 필라멘트는 환한 최신 LED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에 투박하게 긁혀있는 한기수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고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부품이 단종돼서 해외에서 공수해 왔거든요. 도훈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서진은 고쳐진 펠라이트를 쥐고 끝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센터장님, 이제 그 펠라이트는 과거의 유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비출 도구입니다. 가서 합격하고 오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서진은 빨간 목도리를 메고
고쳐진 펠라이트를 가슴에 품은 채 도훈의 차에 올랐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험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얀 정글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지식들이 문제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서진의 핸드폰에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최종 합격 서진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나 해냈어. 나 진짜 구조사 됐어. 3개월 후 서진은 인천 남동 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했던 아버지의 땀과 눈물과 피가 배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첫 출동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재 출동, 화재 출동, 남동공단 화학공장 붕괴 위험, 다수 사상자 우려, 전 대원 즉시 출동, 남동공단. 15년 전 아버지가 도훈을 구했던 곳, 5년 전 아버지가 어린 생명을 구하고 순직했던 곳, 그리고 오늘 구급대원 한서진이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주머니 속 아버지의 펠라이트를 꽉 움켜쥐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매캐한 유독가스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은 통제선 밖에서 대기해 구조대가 데리고 나오는 환자 인계받아. 지휘관의 명령에 서진은 구급차 앞에서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구조대원들이 화상을 입은 근로자들을 업고 뛰어나왔습니다. 서진은 정신없이 환자들의 화상 부위를 식히고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환자 이송, 빨리 출발해. 동료들이 위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떠나고 서진이 잠시 숨을 고르며 땀을 닦던 찰나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무너져 내린 공장 입구 쪽의 자욱한 연기를 잠시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잔의 틈새, 그 어둠 속에 삐져나온 작은 운동화 한 짝. 저거.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아이의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반대편 건물 수색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원 대피하라. 건물 추가 붕괴 위험. 전 대원 즉시 철수. 반복한다. 즉시 철수. 대장님의 다급한 무전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기울고 있었습니다. 진입해 있던 구조대원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기 아이가 있다고 무전으로 알리기엔 늦었습니다. 구조대가 다시 장비를 챙겨 진입하기엔 건물이 버텨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규정상 구급대원은 진입 금지야. 안 돼. 위험해. 이성이 말렸지만 서진의 시선은 흙먼지 속에 파묻힌 작은 운동화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펠라이트가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 사람이 있어. 아직 아이가 있어. 서진은 구급 가방을 내려놓고 펠라이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서진, 너 어디가? 나와. 철수하던 동료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제선을 넘어 무너진 잔의 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좁은 틈새, 칠흑 같은 어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펠라이트를 켰습니다. 딸깍. 강력한 빗줄기가 먼지를 뚫고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빛 끝에 잔해 속에 갇혀 웅크리고 있는 7살쯤 된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기를 마셔 의식이 없었습니다. 찾았다. 서진은 주저없이 좁은 틈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참아. 누나가 구해줄게. 서진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쿡쿡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겪었을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차 붕괴. 탈출구가 막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안 돼. 서진은 펠라이트를 입에 물었습니다.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으면 끝이다. 그녀는 펠라이트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눈앞을 가로막는 잔해를 어깨로 밀치고 빛이 가리키는 유일한 틈새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아! 서진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바닥을 굴러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먼지 구름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호흡 확인, 맥박 확인. 대기하고 있던 동료들이 달려와 서진의 품에서 아이를 인계받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자 잠시 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얼굴은 검댕투성이고 제복은 찢어졌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펠라이트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강렬하게 태양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장 통제선 대규모 재난 지원 의료팀으로 출동했던 도훈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안고 걸어 나오던 한기수 소방관의 모습이 지금 저기 누워있는 서진에게서 완벽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훈이 다가와 서진의 흑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군요. 서진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 아빠만큼 했나요? 서진이 흑투성이가 된 펠라이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낡은 펠라이트의 불빛은 태양 아래서도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행은 돌고 돌아 기적이 됩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킨 불빛이 도훈을 살렸고 1년 전 빛 속에서 서진의 희생이 도훈의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답으로 고쳐진 불빛이 또 다른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세상의 법칙 아닐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펠라이트가 되어주세요.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기적으로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